자, 제 9장 비용 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판매, 생산, 용역 제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의 유출 또는 자산의 사용 또는 부채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순자산, 즉 자본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자, 비용이 분류 보시면요. 매출 원가가 있고 판매 관리비가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고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 여기 아래 영업 외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닌 그 외의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비용 간에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했죠. 자, 제가 지금 회계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빵 회사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빵을 만들면 그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버터, 제빵사의 임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매출 원가입니다. 빵을 만들려면 우리가 땅 파서 빵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를 투입해서 빵을 만드는 거니까 자, 이 빵을 만드는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빵 공장에서 발생하는 빵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매출 원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매출 원가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원가 회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빵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원가가 들어갔다? 요거에 대한 계산은 원가 회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빵 가게로 가져다가 판매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빵 공장 따로 있고 빵을 판매하는 매장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빵을 갖고 와서 빵 가게, 빵 매장에서 빵을 판매하겠죠. 그 빵 가게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빵 가게 매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빵을 매장에 가져다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양자를 헷갈리지 않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모두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인데 자, 이러한 빵을 만들어 파는 거 말고 그 외에 영업활동과 다르게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이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인세는 세금으로서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저의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아니라서 우리는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 대비 목적으로는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 내용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범위를 제외할 거예요. 그거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비용의 인식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비용은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자, 기업이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부 다 왜 발생한 거죠? 바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수익 1, 수익 2 이런 식으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빵을 만들어 판다면 빵도 이 제품이 다양하겠죠. 뭐 소보루빵, 식빵, 다양한 종류의 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보루빵이 있고 식빵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보루빵을 팔아서 번 수익을 수익 1이라고 하고 식빵을 팔아서 번 돈을 수익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비용이 발생했었을 때 자, 이 비용이 소보루빵을 만들어 파는데 발생한 비용인지 식빵을 만들어 파는데 발생한 비용인지 만약에 이러한 비용이 구분이 된다면 비용을 보니까 여기는 소보루빵을 만들어 파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여기는 이만큼은 식빵을 만들어 파는데 들어간 비용이야 라고 한다면 전체 비용 중에서 요만큼은
소보루빵에 대응시켜야 되고 소보루빵의 판매 수익에 대응해야 되고 요만큼은 식빵의 판매 수익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직접 대응이라고 해요. 직접 대응.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 이 비용은 소보루빵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야. 이 비용은 식빵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각각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바로 매출 원가예요. 자, 우리가 빵 공장에서 여러 가지 빵 생산 라인이 있을 건데 소보루빵을 만드는 그 라인이 있을 거고 식빵을 만드는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보루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몇 포대가 들어갔고 뭐 계란이 얼마가 들어갔고 우유가 얼마나 들어갔고 버터가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은 직접적으로 소보루빵의 생산 원가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빵을 판매할 때 만약에 어떤 판매 수수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판매 수수료 역시 그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빵을 여러 가지 루트로 팔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매장에서 팔 때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우리 매장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인터넷 사이트 뭐 11번가, G마켓 또 요새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유명한 사이트 뭐 쿠팡 이런 데서 내가 빵을 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빵이 판매되면 판매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쿠팡에서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서 수수료 얼마를 떼가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판매 수익에 대응시킬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원가가 이 비용이 소보루빵에 들어간 건지 식빵에 들어간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예요. 자, 제가 앞에서 이미 한번 감가상각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빵 공장이 있어요. 자, 이 빵 공장이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짜리입니다. 공장이 1억짜리고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건물을 쓸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건물은 모두 삼각되어서 없어진다. 더 이상 빵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빵 공장 건물에서 20년 동안 빵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건물은 너무나 낡아져서 없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 그럼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 1억은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겠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1년에 500만 원씩 그냥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비라는 이 전체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치자. 왜냐하면 이 감가상각비 비 중에서 이 중에 얼마만큼이 소보루빵 때문에 발생한 감가고 이 중에 얼마만큼이 식빵 때문에 발생한 감가인지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전체에 대해서 그냥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발생 즉시 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데 자, 우리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빵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광고를 할 겁니다. 자, 광고비를 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광고 때문에 소보루빵이 얼마나 더 팔렸고 식빵이 얼마나 더 팔렸는지는 명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그냥 광고비가 지출되었으면 광고비는 그냥 즉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광고비가 지출되면 지출 즉시 그냥 비용 얼마 썼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또는 광고비 지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 한 3년짜리야. 3년짜리인데 1년에 100만 원씩입니다. 총 300만 원을 지금 당장 납부를 했어. 그런데 내가 3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금 납부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지만 아직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으로서 자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맺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선급 비용으로서 자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광고비는 그냥 발생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직접 대응 방법이 있고 직접 대응이 안 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발생 즉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출 원가는 방금 말씀드렸죠.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판매업의
매출 원가는요. 판매업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제조 원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얼마어치 사왔는데 얼마어치를 팔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사왔을 때 얼마어치의 상품을 사왔냐, 그게 판매업의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미국의 그 그린 자이언트 옥수수 캔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옥수수 캔을 수입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수입한 가격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가라고 하는 게 변동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사왔던 그 캔 통조림의 가격과 최근에 사왔던 통조림의 가격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공부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내가 빵 매장, 빵 가게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첫 번째, 급여입니다. 자, 빵 가게, 빵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발생하겠죠.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우리가 1년을 일할 때마다, 종업원이 1년을 채울 때마다 한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자, 종업원들에게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뭐 문화 상품권을 준다, 어떤 영화표를 준다, 뭐 어떤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갑니다. 자, 임차료는 매장에 대한 임차료를 임대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접대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런 비용들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자, 접대비. 자, 그렇고요.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서 스터디 파이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강사님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영입하고 싶은 강사님을 만나는 일이 있겠죠. 만나서 이제 뭐 우리 학원에 와주실 수 있냐, 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하고 뭐 식사를 한다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접대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감가상각비 방금 말씀드렸고, 무형자산상각비인데, 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이고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무형자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역시 그것도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점차 가치가 상각되어서 없어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상각비를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본 강의 가서 공부하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이 나올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나오겠죠. 다음에 광고 선전비 말씀드렸고, 자,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기본 강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앞에서 대손충당금 말씀드릴 때 강의했죠. 우리가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매출채권을 반드시 100% 회수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는 아마 못 받을 거다라고 짐작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나머지 이러이러한 비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는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영업 외 비용은 어떤 게 있냐면 주된 영업 활동 이외에 보조적 또는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자, 교과서 보시면은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외부에서 빌린 돈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가면 역시 그는 영업 외 비용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자, 매출 채권이 아닌 그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건데, 매출 채권이 아닌 그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 왜냐하면 매출 채권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지만 기타의 채권은 영업 활동이 아닌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 손실인데, 자, 어떤 빵 회사가 있는데 이 빵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이거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익 보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익 봤다라고 하면 얘가 이익이 되는 건데, 그때는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는데 이 빵
공장이 갖고 있던 빵 기계를 팔았다. 그런데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서 영업 외 비용이 되는데 반대로 이익 보고 팔 수도 있겠죠. 역시 요거를 이익 보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역시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외환과 관련된 것은 강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 기부금, 내가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부금을 내가 줄 수도 있죠.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부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영업 외 수익인데 내가 기부금을 냈다라고 하면은 영업 외 비용으로서 기부금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 말씀드렸고, 다음에 재해 손실이에요. 자, 그래서 재해가 발생해서 발생한 손실을 재해 손실이라고 하고, 그 밖에 잡다한 이유로 발생한 손실을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는 잡이익이죠. 역시 잡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 교재가 회계원리 교재가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개정 과목이 있다 정도만 가볍게 보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계원리에서는 이러이러한 개정 과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과목들이 이렇게 분류 체계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정도만 공부하시는 게 저는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회계원리에서 너무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 강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기부금하고 재해손실 나와 있는데, 자, 기부금은 뭐 방금 말씀드렸고요. 재해손실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내용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자,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비로소 이제 기업이 당기 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에다가 자, 이렇게 얻은 당기 순이익을 얻죠.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반영하면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을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총 포괄 손익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기 순이익은 실현된 손익이라고 했고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어요. 자, 빵 공장의 토지 가격이 올랐다.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의 평가액이 올랐다. 그런 것들은 이익은 이익이지만 실현된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은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전체 총 포괄 손익이 구해진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제가 원래 평가사 시험 공부하기 전에 과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쪽 시험을 먼저 준비했었거든요. 대학생 때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기업 회계 기준상 비용의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영업 외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 물어봤는데, 자, 방금 우리 앞에서 비용의 분류 봤는데 여러분들이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비용 계정과 그리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무형자산 상각비는 요거는 판매 관리비, 보통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관비에 속하는 비용 계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양자의 카테고리 분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서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비용의 인식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단기 매출 원가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고 기말은 350만 원이다. 단기 총 상품 매입액은 7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초 플러스 매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기 기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기초는 500만 원이고 매입은 7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500, 700. 근데 기말은 35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 매입이 그냥 매입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65만 원이네요. 65만 원.
얘를 그래서 65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6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이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635만 원 됩니다. 요걸 합쳐주면 150이니까 요걸 더해주면은 785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가 빵 가게, 매장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아까 방금 앞에서 살펴봤죠. 다음 5번입니다. 자, 민준이 지출이 이러이러한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비용 항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매 사원의 급여, 당연히 빵 가게에서 일하는 빵 가게 직원의 급여 당연히 포함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직원의 퇴직급여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일 겁니다. 자, 배당금은 관계없는 소리고 접대비는 당연히 빵 가게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빵을 납품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접대비 쓸 수 있겠죠. 다음에 건물 취득 관련된 취득세 요거 관계 없죠. 자, 감가상각비 역시 감가상각비도 빵 가게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아니겠죠. 요거 그래서 다 더해주면 400만 원이고 요거 얼마입니까? 82만 원이네. 482만 원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에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 뭔지만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과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을 구분해서만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섞이지 않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아래와 같고 매출 총이익은 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맨 처음에 이야기는 매출액에서 시작을 합니다. 매출액 얼마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매출 원가 얼마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을 바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즉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관비를 빼게 되면은 그 남는 나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나오는 거고, 자, 조금만 뭐 기왕 한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여기에서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 외 비용까지 가감을 해주면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면 그러면 이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바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흐름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이 550만 원으로 준 것이고요. 판매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면은 영업이익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급여가 판매 관리비에 해당될 것이고 퇴직 급여도 해당될 것이고, 자, 다음에 배당금은 요거는 비용 항목이 아니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역시 판매 관리비라고 했고 접대비도 판매 관리비라고 했죠. 자, 그 다 더해주면요. 얘가 40만 원이니까 120만 원, 220만 원이네요. 그럼 얘가 220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33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외화 환산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 취득원가 2천만 원,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상각률 25%인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다가 X 2년도 말에 1,200만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냐 이 얘기인데, 자, 이 기계는 원래 전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기계입니다. 자, 그런데 2년만 사용하고서 이때 처분을 한 거죠. 2년만 사용하고 처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기계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2천만 원짜리였는데, 자, 감가상각비를 구해도 되고 바로 잔존가액을 바로 구해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자, 2천만 원짜리인데 첫 해에 25% 감가를 하면은
첫 해에는 500만 원 감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잔존가액이 1,500만 원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1,500만 원에서 다시 한번 0.25% 25% 감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375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감가 누계액이 얘가 500만 원, 얘가 375만 원이니까 감가 누계액이 8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천만 원에서 875만 원을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기계장치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있고 감가 누계액이라고 해서 875만 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의 장부가액이 1,125만 원 이렇게 장부가액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계를 1,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7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다음 9번입니다. 자, 재해 손실을 구하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천만 원이고 재고 자산의 장부가액은 4천만 원이다. 보험금으로 8천만 원 수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짜리 재산이 불타서 없어진 겁니까? 자, 건물은요. 장부가액이 7천인 상태였고요. 재고 자산은 4천만 원이니까 전체 합치면 1억 1천. 1억 1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재산이 불에 타 없어진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은 8천만 원만 나왔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재해 손실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포괄손익 계산서의 작성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 물어봤어요. 자, X1년도 7월 1일 날 선급한 향후 1년간의 보험료 10,000원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5,000원은 비용 인식하고 나머지 5,000원은 선급 비용으로서 자산 처리했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2번 수익의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X1년도 12월 29일에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대금 회수일 날 매출로 인식했다. 틀렸죠. 자, 현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납품한 날에 물품을 인도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실현주의에 따라서 요거 2번 틀렸고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비를 매년 10,000원씩 인식하였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 자 외화 예금인데 외화 예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 9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